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나라가 저물고 새로운 나라가 태어나기까지의 긴 길을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시작은 한 장의 사진 같은 장면입니다. 수염이 휘어진 황제가 궁궐 안에 앉아있고 문 밖에서는 전신성과 기차와 신문이라는 낯선 것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달라졌지만 백성의 하루는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논에는 모를 심고 장터에는 곡식을 내다 팔았으며 해가 지면 희미한 등잔불 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저녁 너머로 거대한 힘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청과 일본, 러시아와 서양 열강이 저마다 길과 광산과 항구의 권리를 원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벼락이 아니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처럼 작은 양보와 불평등한 약속과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 겹쳐 만들어진 긴 겨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아차렸을까요? 그리고 나라가 사라진 뒤에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어떻게 믿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된 개항의 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은 조선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불리지만 대등한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운요 사건을 구실로 군사적 압박을 가했고 조선은 부산에 이어 원산과 인천을 열어야 했습니다. 일본인이 조선에서 죄를 지어도 조선 법정이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치외법권도 허용되었습니다. 항구가 열리자 새로운 물건과 정보가 들어왔지만 곡식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며 생활이 흔들린 지역도 생겼습니다. 개항은 닫힌 문을 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열쇠를 쥐었는지, 열린 문으로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조선 안에서는 이 변화에 대응하려는 생각이 갈라졌습니다. 서양 기술을 배워 나라를 강하게 만들자는 이들도 있었고, 낯선 문물과 외세를 함께 물리쳐야 한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급진적인 개혁을 꿈꾸던 젊은 관료들은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사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너무 짧았던 사흘은 한 가지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의 운명은 이미 궁궐 안의 결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청과 일본의 군대가 국내 정치 방향까지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894년이 되었습니다.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분노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탐관 오리의 수탈에 시달리던 이들은 사람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믿음을 품고 일어섰습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은 보국 안민과 제폭구민을 내걸었습니다.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폭정을 없애 백성을 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주성을 점령하고 정부와 화약을 맺은 뒤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해 스스로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청에 원군을 요청하자 일본도 군대를 들여보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를 해결하려 불러들인 군대가 오히려 한반도를 전쟁터로 바꾸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키웠고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 다시 일어났다가 우금치에서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름 없는 농민 한 사람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아마 거창한 세계 정세보다 가족이 굶지 않는 세상, 억울하게 매 맞지 않는 세상을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소박한 바람은 제국들이 충돌하는 전쟁과 만났고 조선의 시계는 더욱 빠르게 낯선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청일전쟁이 지나간 뒤 조선의 제도에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갑오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고 과거제가 사라졌으며 근대적인 행정제도를 만들려는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질서가 문서 위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일본의 강한 간섭 속에서 진행되었고 백성에게 변화가 곧 자유로 느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1895년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세력의 확대를 견제하려던 명성황 후가 경복궁에서 일본인 낭인과 협력 세력에 의해 살해된 것입니다. 을미사변의 충격은 궁궐 담장을 넘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단발령까지 내려지자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궁궐을 떠나 외국 공사관에서 정사를 돌보는 모습은 조선이 처한 위태로움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독립협회는 독립문을 세우고 만민공동회를 열어 자주 독립과 국민의 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거리에서 발언하고 토론하는 낯선 정치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약해질수록 오히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일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1897년 조선은 새로운 국호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고종은 황구단에서 황제에 오르고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 선포했습니다. 청의 제후국이 아니라 자주독립국임을 안팎에 분명히 하려는 선언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토지를 조사해 지게를 발급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공장과 학교를 세우며 전차와 철도와 통신 같은 근대시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서울거리에 전등이 켜지고 전차가 달리는 광경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소달구지와 가마가 오가던 길 위로 쇳덩이가 종을 울리며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밝아진 거리만큼 그림자도 길어졌습니다. 열강은 철도 부설권과 광산 채굴권을 차지하려 했고 러시아와 일본의 경쟁은 거칠어졌습니다. 대한제국은 어느 한 나라에 완전히 기대지 않으면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힘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에는 재정과 시간, 안정된 국제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대한제국에는 그 어느 것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는 궁궐과 거리만이 아니라 만주와 바다, 러시아의 항구까지 넓어졌고 다가오는 전쟁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강의 충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땅을 군사적으로 이용했고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지배를 제도화했습니다. 1905년 11월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 대신들을 압박하고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겼고 통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고종은 조약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도장도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를 자발적인 조약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불법적인 늑약으로 기억합니다. 장지연은 신문에 시일 야방성 대곡을 실어 이날을 목 놓아 통곡할 날이라고 썼습니다. 민영화는 죽음으로 한거했고 전국에서는 의병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외교권은 멀고 어려운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국에 편지를 보낼 권리, 다른 나라와 약속할 권리를 잃는다는 것은 곧 나라가 바깥 세상에서 입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부당함을 알리려 했습니다. 특사들은 회의장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대한제국이 순순히 권리를 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계에 남겼습니다. 헤이그 특사들의 호소가 끝난 뒤 일본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순종이 즉위했고 대한제국 군대도 해산되었습니다. 서울시위대의 군인들은 무기를 반납하라는 명령 앞에서 저항했습니다. 박승환 참령이 자결하자 군인들이 봉기했고 해상 군인 다수는 지방 의병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의병은 농민과 유생만의 부대가 아니라 훈련받은 군인까지 함께한 전국적인 항쟁으로 커졌습니다. 1908년에는 여러 의병 부대가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일본군의 화력과 조직력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항쟁은 국경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1909년 하얼빈역에서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그는 재판정에서 이 행동이 개인의 원한이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위한 전쟁 중 수행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옥에서는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려 했습니다. 손가락을 끊어 대한독립이라는 혈서를 쓴 사람, 죽음을 앞두고도 더 큰 평화를 이야기한 사람의 시간은 그렇게 멈췄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배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행정, 경제의 권한이 차례로 넘어갔고 마지막 문이 닫힐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1910년 8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은 이른바 한국병합조약을 강요했습니다. 8월 29일 조약이 공포되면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조선 왕조가 1392년에 세워진 때부터 헤아리면 500년이 넘는 왕조의 시대가 끝났고 대한제국이라는 이름도 13해 만에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왕조의 끝과 사람들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나라의 제도가 사라져도 언어와 기억과 공동체는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만국의 소식을 듣고 통곡했고 누군가는 빚을 내어 만주로 떠났으며 누군가는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우두머리인 총독은 일본 천황에게 직접 책임을 졌고 입법과 사법과 행정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헌병 경찰은 일상을 감시했고 칼을 찬 교사가 학교에 서기도 했습니다. 언론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억눌렸습니다. 식민지 통치는 사람의 땅만 차지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이름을 쓰며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미래를 상상할지까지 바꾸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항 역시 총을 든 싸움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고 가르치고 기록하는 모든 행동이 저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국권을 빼앗긴 뒤에는 사람들의 땅과 생활도 식민 통치 아래 놓였습니다.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 토지의 소유 관계와 세금을 세 체계로 정리했습니다. 근대적 토지 제도를 만든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과 관습적인 경작권을 지녔던 이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총독부는 많은 토지를 확보했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 지주도 토지를 넓혀갔습니다. 소작농이 된 농민은 높은 소작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회사 설립도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해 조선인의 경제활동을 통제했습니다. 철도와 항만이 놓이고 생산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방향은 식민지의 균형 잡힌 발전보다 일본 제국의 필요에 맞춰졌습니다. 쌀과 원료는 일본으로 실려갔고 많은 사람은 삶의 터전을 떠나 만주와 연해주,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는 근대의 상징이면서 수탈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철기를 보고도 누군가는 발전을 말했고 누군가는 고향에서 빠져나가는 곡식 가마니를 보았습니다. 역사는 흔히 숫자로 정리되지만 숫자 뒤에는 소작료를 내고 남은 쌀을 세어보던 손과 낯선 땅으로 향하는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되찾기 위한 준비는 이미 여러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국권을 잃기 전부터 신민회 같은 비밀 결사는 실력을 길러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산업을 일으키며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 했습니다. 병합 뒤에는 더 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서간도의 삼원보에는 경학사와 신흥강습소가 세워졌고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해 독립군 간부를 길러냈습니다. 북간도와 연해주에도 한인마을과 단체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곳의 겨울은 매서웠고 농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은 언제나 영화 속 장면처럼 빛나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일구고 식량을 나누고 아이를 가르치며 부족한 탄약을 마련하는 지루하고 고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한광복회 같은 조직이 군자금을 모으고 친일 세력을 처단했습니다. 종교계와 교육계도 민족의식을 지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항의 방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당장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는 사람, 교육과 산업으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사람,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갈등했지만 모두 같은 질문을 품었습니다. 사라진 국가를 어떤 모습으로 되찾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19년이 되었습니다. 1월 고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장례를 앞둔 서울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세계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민족자결이라는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민족이 곧바로 독립할 수 있다는 약속은 아니었지만 식민지 조선의 사람들에게는 닫힌 문 사이로 들어온 한 줄기 빛처럼 들렸습니다. 일본 도쿄의 조선인 유학생들은 2월 8일 독립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종교 지도자들과 학생들은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탑골공원과 태화관을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독립선언서가 읽혔습니다. 사람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기차와 장날과 입소문을 타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산골과 섬으로 번져갔습니다. 학생과 상인, 농민과 노동자, 종교인과 기생까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손에는 무기 대신 태극기가 들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세라는 두 글자는 짧았지만 그 속에는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스스로 나라를 세울 권리가 있다는 긴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만세의 외침은 총과 칼로 되돌아왔습니다. 3.1 운동은 평화적인 시위를 지향했지만 일제는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화성 제암리에서는 주민들을 교회에 가두고 학살한 뒤 불을 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체포되었습니다. 유관순은 아운의 장터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뒤 감옥에서도 독립을 외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18이라는 젊은 나이였다는 사실은 지금도 마음을 오래 붙잡습니다. 하지만 3.1 운동을 몇몇 영웅만의 이야기로 기억하면 가장 중요한 장면을 놓치게 됩니다. 전국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뜻을 드러냈다는 점, 그리고 국경 밖 한인 사회까지 함께 움직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제는 조선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거리의 함성은 그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운동은 독립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던 옛 나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생각이 힘을 얻었습니다. 만세 시위가 끝난 자리에는 감옥과 상처가 남았지만 동시에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만세의 함성은 곧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1919년 봄,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임시정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상하이에서는 4월 11일 임시헌장을 채택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임시헌장 첫 조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수백 년의 왕정과 결별하는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황제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 모두라는 원칙이 국가의 첫 문장에 놓였습니다. 여러 임시정부의 통합을 거쳐 9월에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 국내와 연락하고 독립신문을 발행하며 외교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승만은 대통령, 이동영은 국무총리, 안창호는 노동국 총판 등을 맡았고 수많은 인물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망명정부의 현실은 궁핍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와 활동비조차 부족했고 일제의 추적을 피해야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당장 독립을 승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기대가 좌절되며 내부 갈등도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민주공화국의 원칙은 살아남았습니다. 훗날 1948년 제헌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는 역사적 줄기가 여기서 이어집니다. 3.1 운동 이후 일제는 통치의 겉모습을 바꾸었습니다. 헌병경찰 중심의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전환한다고 선전했습니다. 관리와 교사의 제복과 칼이 일부 사라지고 조선어 신문 발행도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배의 목적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직과 감시는 오히려 더 촘촘해졌고 검열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제는 사람들을 계층과 지역과 생각에 따라 나누어 통치하려 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이 열리자 조선인들은 그 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신문과 잡지가 발행되고 학교와 야학이 늘었으며 문학과 예술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한글로 소설과 시를 읽고 사회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을 널리 알린 방정환은 어린이날 운동을 펼쳤습니다. 한용우는 님의 침묵을 통해 빼앗긴 존재를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했고 수많은 작가가 식민지의 슬픔과 모순을 기록했습니다. 검열관의 붉은 줄을 피하면서도 뜻을 전해야 했기에 한 문장과 한 단어는 더욱 깊은 그늘을 품었습니다.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일조차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 이야기의 무대는 다시 만주로 옮겨갑니다. 만주에서는 독립군의 총성이 크게 울렸습니다. 홍범도가 이끈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연합부대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습니다. 이어 김자진이 이끈 북로군 정서군과 여러 독립군 부대가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과 싸워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지형을 잘 아는 독립군은 산과 골짜기를 이용해 기습하고 이동했습니다. 승리는 국권을 잃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간도 지역의 한인 마을을 습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보복을 벌였습니다. 독립군은 더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921년 자유시에서는 무장해제를 둘러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립군은 큰 희생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전투의 승패만 기억하기 쉽지만 독립군 곁에는 밥을 지어주고 길을 안내하고 정보를 전한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군복도 식량도 넉넉하지 않은 부대가 오랫동안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전체가 보이지 않는 후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승리 뒤에는 보복이, 연대 뒤에는 노선 갈등이 뒤따랐습니다. 독립운동의 길은 곱고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흩어진 뒤 다시 조직을 만드는 일, 그것이 이 시대에 반복되는 리듬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1920년대 국내로 돌려보겠습니다.
1920년대 국내에서는 농민과 노동자의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일본 자본이 대거 들어오면서 공장 노동자가 늘었습니다. 긴 노동시간과 낮은 임금, 차별에 맞선 파업이 이어졌습니다. 소작농들은 높은 소작료와 지주의 횡포에 맞서 소작쟁이를 벌였습니다. 1923년 암태도 소작쟁이에서 농민들은 끈질긴 투쟁 끝에 소작료를 낮추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여성들도 교육과 직업, 사회 참여의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1927년에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 신간회를 만들었습니다. 신간회는 전국에 지회를 두고 노동과 농민운동을 지원하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은 민족협동 전선이었습니다. 같은 해 여성들은 근우회를 조직했습니다. 1929년 광주에서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시위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교실의 학생들은 책을 덮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3.1 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항일 대중운동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식민지의 일상은 조용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변화의 물결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식민지 조선의 경제와 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며 조선에서 쌀 생산을 늘렸습니다. 수리시설을 만들고 품종을 바꾸었지만 비용은 농민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산이 늘어난 이상으로 일본 반출이 증가하면서 조선인의 쌀 소비는 줄고 잡곡 의존은 커졌습니다. 도시에는 백화점과 전차, 영화관과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경성의 거리에는 모던보이와 모던거리라 불린 젊은이들이 걸었습니다. 한편 같은 도시의 뒤편에는 토막집과 실업, 값싼 노동이 있었습니다. 근대적 풍경과 식민지적 빈곤은 한 화면 안에 함께 존재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대륙 침략을 확대했고 조선은 전쟁을 위한 병참기지로 바뀌어갔습니다. 북부에는 군수공업과 중화학공업시설이 들어섰고 남부 농촌은 식량과 원료 공급지 역할을 강요받았습니다. 공장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를 위한 발전이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된 물자가 어디로 갔는지, 이익과 결정권을 누가 가졌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화려한 쇼윈도와 텅 빈 밥그릇 사이의 거리가 바로 그 시대의 모순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만주의 독립운동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1930년대 만주에서는 독립군 부대들이 중국인 항일 세력과 연합해 싸웠습니다.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아래 중국군과 함께 쌍성보와 대전자령 등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선혁명군도 양세봉을 중심으로 영릉가와 흥경성 전투 등에서 싸웠습니다. 일제의 추격이 거세지고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가 세워지면서 활동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중국 관내에서는 김원봉이 이끈 의열단이 일제의 주요 기관과 인물을 겨냥한 투쟁을 펼쳤습니다.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고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을 공격했습니다. 의열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식민 통치의 핵심을 흔들어 사람들을 각성시키려 했습니다.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은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열투쟁에는 늘 죽음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거사를 준비한 이는 성공 뒤의 삶보다 실패했을 때 남길 말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던진 폭탄이 제국을 즉시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지배가 안전하고 영원하다는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계는 1932년 상하이로 향합니다. 1932년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는 일본 천황의 생일과 전승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봉길은 물통과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지니고 행사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던진 폭탄으로 일본군과 고위 인사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봉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일본으로 압송된 뒤 25의 나이로 처형되었습니다. 이 의거는 침체에 빠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시 세계에 알렸습니다. 중국의 장제스는 중국의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평가했고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구가 이끈 한인 애국단의 활동은 이봉창의 도쿄 의거와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사 전에 사진을 남겼습니다.
사진 속 표정은 놀라울 만큼 담담합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보며 묻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임시정부는 일제의 추격을 피해 상하이를 떠나 여러 도시를 옮겨 다녔고 긴 이동 끝에 충칭에 자리 잡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37년이 되었습니다. 중일 전쟁이 전면화되자 일제는 조선인의 생활 전체를 전쟁에 묶었습니다.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으며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을 줄이고 끝내 사실상 없앴습니다. 창씨 계명으로 일본식 성과 이름을 쓰도록 압박했습니다. 이름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소리이면서 내가 나를 확인하는 가장 짧은 문장입니다. 그 이름을 바꾸라는 명령은 존재의 뿌리까지 지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신문과 잡지는 폐간되었고 조선어학회는 한글 사전을 만들다 탄압받았습니다. 학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원고가 압수되었습니다. 말을 지키는 일이 왜 위험했을까요? 언어 속에 기억과 공동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의 단어를 모아 뜻을 풀이하는 조용한 작업은 총독부가 원하는 완전한 동화를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집에서 몰래 한글책을 읽었고 어떤 부모는 아이의 본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거대한 억압의 시대에도 인간은 아주 작은 습관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말 한마디와 이름 한 글자가 마지막 남은 국경선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삶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사람과 물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동원도 거세졌습니다. 국민직 용령 아래 수많은 조선인이 광산과 공장, 건설 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일본 본토와 사할린, 남양군도와 동남아시아의 전쟁터까지 보내졌습니다. 1944년에는 조선인에게 징병제가 적용되었고 젊은이들이 일본군 군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여성들도 근로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동원되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군이 관여한 제도 속에서 성적 착취와 폭력을 겪었습니다. 집에서는 징발이 이어졌습니다. 녹그릇과 숟가락, 교회의 종까지 전쟁 물자로 빼앗겼습니다. 쌀은 배급되었고 사람들은 풀뿌리와 대용식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출정하는 아들에게 만세를 외치라는 강요를 받은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는 깃발이 흔들렸지만 속으로는 돌아오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것입니다. 전쟁은 지도 위의 화살표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의 빈자리, 돌아오지 않는 편지, 말하지 못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광복 뒤에도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생존자들의 고통은 오랫동안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항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독립운동 세력은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중국 관내에서는 1938년 조선이용대가 창설되어 중국군과 함께 항일전에 참여했습니다.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해 조선이용군으로 발전했고 일부는 임시정부에 합류했습니다.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지청천이 총사령관을 맡았고 김구와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연합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광복군은 영국군과 협력해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선전과 포로 신문 활동을 했고 미국 전략사무국과 국내 침투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1941년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한반도 안에서도 비밀결사와 학생들의 저항이 이어졌고 해외 각지의 한인들은 자금을 모으고 정보를 전했습니다. 독립운동의 노선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공화주의자와 다양한 사상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싸웠습니다. 광복 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놓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를 끝내고 독립해야 한다는 목표만큼은 넓게 공유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대전의 흐름이 바뀌며 오랫동안 기다린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대전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943년 카이로에서 미국과 영국, 중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문서에 한국의 독립이 약속된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은 해방 뒤 곧바로 완전한 자주 정부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겼습니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연합국 지도자들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논의했습니다. 유럽에서 독일이 항복한 뒤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9일에는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같은 시기 소련군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로 진격했습니다. 일본은 8월 15일 항복을 발표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잡음 섞인 일본 천황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려운 표현 탓에 처음에는 항복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듣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잠시 뒤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독립운동가들이 풀려났습니다. 35년의 식민 지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너무 커서 아직 보이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일본군의 무장을 누가 해제하고 행정은 누가 맡으며 새로운 정부는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미 강대국의 계산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복 뒤의 현실은 기쁨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광복은 분명 감격스러운 해방이었지만 곧바로 완전한 독립국가의 탄생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운형은 조선건국동맹을 바탕으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전국에는 치안과 행정을 맡으려는 인민위원회가 생겼고 사람들은 스스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미군과 소련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나누어 받기 위해 정한 군사적 경계가 북위 38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적인 선처럼 보였던 이 경계가 사람과 물자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멈추고 편지가 끊겼습니다. 서울의 조선총독부 건물에서는 일장기가 내려갔지만 남한을 통치한 미군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부로 공식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 관리를 대신해 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친일 경력 관료와 경찰이 다시 기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큰 반발과 좌절을 낳았습니다. 북쪽에서는 소련군의 영향 아래 사회주의 세력이 중심이 되어 권력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광복의 아침을 맞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체제의 전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한반도의 앞날을 둘러싼 또 하나의 결정이 전해졌습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임시 민주정부를 세우고 이를 돕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며 일정 기간 신탁통치를 협의한다는 결정이 알려졌습니다. 국내 여론은 격렬하게 갈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익이 반탁을, 좌익이 신탁통치 결정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단순한 찬성과 반대만으로 모든 입장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누가 어떤 절차로 통일정부를 세울 것인가였습니다. 1946년과 1947년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협의 대상 단체를 정하는 문제부터 충돌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냉전이 깊어지면서 미국과 소련의 타협 가능성도 줄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쌀 부족과 물가 상승, 실업이 심각했습니다. 대구에서는 1946년 노동자 파업과 민중봉기가 일어났고 여러 지역으로 번졌습니다. 북쪽에서는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 국유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제도는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해방만 되면 하나의 새 나라가 자연스럽게 세워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독립과 체제와 생존의 문제가 뒤엉킨 거대한 갈림길이었습니다. 갈라지는 흐름 속에서도 통일 정부를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김규식과 여운형 등은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해 극단적인 대립을 줄이고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움직이려 했습니다. 친일파 처리와 토지개혁, 민주주의 원칙을 놓고 합작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좌우 양쪽의 강한 반대와 미군정 정책의 변화 속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여운형은 1947년 암살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울린 총성은 타협의 공간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겼습니다. 유엔은 감시 아래 남북 총선거를 실시해 정부를 세우려 했지만 소련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북쪽 입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먼저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만의 선거가 분단을 굳힐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1948년 평양을 방문해 남북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된 통일 방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선택지는 모두 무거웠습니다.
선거를 미루면 정부 수립이 늦어지고 남쪽만 선거하면 분단이 제도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정답이 선명한 시험지가 아니라 어느 길에도 상처가 놓인 갈림길을 건넙니다. 그러나 분단을 둘러싼 갈등은 제주에서 참혹한 비극으로 번졌습니다. 1947년 3.1절 기념 집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이 희생된 뒤 긴장이 높아졌고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경찰지서 등을 공격하며 무장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과 무장대에 의해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중산간 마을이 불타고 주민들은 해안가로 소개되거나 산으로 피했습니다. 희생은 몇 해 동안 이어졌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이념이라는 큰 말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느 편인지 답하라는 질문 앞에서 평범한 주민은 가족을 지키고 살아남고 싶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제대로 말하기 어려운 기억이었습니다.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국가가 세워지는 밝은 장면만 바라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목소리를 잃은 사람과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을 함께 기억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환희만으로 이루어진 한 장면이 아니라 독립의 기쁨과 분단의 두려움, 제도 건설과 폭력이 동시에 얽힌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시계는 1948년 5월로 향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만 21살 이상의 국민이 보통평등직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투표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했습니다. 식민지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의 대표를 자기 손으로 뽑는 첫 전국 규모의 민주 선거였습니다. 물론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혼란으로 선거가 치러지지 못했고 남한만의 선거에 반대한 세력도 있었습니다.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5월 31일 문을 열었습니다. 임시의장 이승만이 사회를 맡았고 의원들은 먼저 나라의 기본 질서를 담을 헌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헌법 초안을 둘러싸고 권력 구조와 기본권, 경제 질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가 사용한 이름과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이어받은 선택이었습니다. 제헌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적었습니다.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왕의 나라에서 식민지를 거쳐 국민이 주권을 가진 공화국으로 향하는 원칙이 법의 문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새 나라의 기본 원칙이 문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평등, 재산권과 교육받을 권리 등을 규정했고 친일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의 근거도 두었습니다. 당시 헌법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원칙과 주요 자원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경제 조항도 담았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선출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미군정의 통치권이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었고 거리에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긴 때로부터 38회,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부터 29회가 흐른 뒤였습니다. 그러나 북쪽까지 아우르는 통일정부는 아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두 정부가 각각 한반도의 정통정부임을 주장하면서 분단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오랜 독립운동의 결실인 동시에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출발한 미완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수립이 모든 문제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새 정부 앞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법과 제도를 정리하고 행정 조직을 세워야 했습니다. 해외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정착을 돕고 식량 부족과 물가 상승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식민지 지배에 협력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뜨거운 문제였습니다.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조사위원들은 친일 혐의자를 체포하고 조사했지만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친일 경력, 경찰의 방해에 부딪혔습니다.
1949년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활동은 사실상 좌절되었습니다. 나라를 되찾은 뒤 정의를 세우려던 시도가 충분히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한편 농지개혁법이 마련되어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제도를 정비하고 군대와 경찰도 조직했습니다. 하나의 국가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세금과 학교, 법원과 선거, 사람들이 국가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수많은 일상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1948년은 끝이 아니라 어렵고 불완전한 건설의 첫 해였습니다. 그해 10월 여수의 주둔한 군부대 일부가 제주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수와 순천 일대가 큰 혼란에 빠졌고 정부군의 진압 과정에서도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좌익 세력에 대한 강한 탄압을 확대했습니다. 냉전의 공포 속에서 정치적 반대와 무장활동, 민간인의 삶이 뒤섞였습니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새 헌법에 적혔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도 정치적 반대 세력이 억압되고 단일한 권력 체제가 굳어졌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를 위협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충돌을 거듭했습니다. 해방 직후 사람들이 꿈꾼 나라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자유로운 선거를, 누군가는 평등한 토지 분배를, 누군가는 민족의 완전한 통일을 가장 먼저 바랐습니다. 그 소망들은 함께 갈 수도 있었지만 시대의 대립은 자꾸 하나만 선택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초기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탄생의 정당한 기쁨과 그 곁에 억압과 희생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축하도 반성도 얇아지지 않습니다. 잠시 시간을 되돌려 그 시대의 하루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910년대의 농촌에서 새벽은 닭 울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어른은 논밭으로 나가고 아이는 집안일을 돕거나 먼 길을 걸어 학교에 갔습니다.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항과 교육 기회는 일본인과 조선인에게 같지 않았고 조선인에게는 순종과 노동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부모들은 자식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곡식을 팔고 품을 들였습니다. 배움이 가난을 벗어나는 길이며 민족의 힘을 기르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와 서당, 야학에서는 정규 학교가 채우지 못한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학생은 책에서 처음 세계 지도를 보고 자기 나라가 다른 빛깔로 칠해진 까닭을 물었을 것입니다. 질문은 때로 교과서보다 위험했습니다. 누가 역사를 쓰는지, 왜 우리말 시간이 줄어드는지 묻는 순간 식민지 교육의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일제는 충실한 신민을 만들고 싶었지만 배운 글로 독립선언서를 읽고 경문을 쓰는 학생도 자라났습니다. 통치를 위해 연학교가 저항의 사람을 길러내는 역설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삶과 활동도 이 긴 변화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선 말기까지 여성의 공적 활동은 크게 제한되었지만 개항 뒤 여학교가 세워지고 새로운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등장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때 여성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고 나라의 빚을 갚는 데 참여했습니다. 3.1운동에서는 학생과 교사, 상인과 농촌 여성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김마리아는 독립운동 조직을 만들고 고문을 견디며 활동을 이어갔고 남자현은 만주에서 무장투쟁과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박차정은 조선 이용대에서 싸웠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여성들은 군자금을 마련하고 독립군의 옷을 지으며 연락과 은신을 도왔습니다. 동시에 공장 여공들은 낮은 임금과 폭력적인 노동 조건에 맞서 파업했습니다. 여성에게 독립은 나라의 주권만 되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우고 일하고 자기 삶을 선택할 권리를 함께 얻는 일이었습니다. 민족 해방과 여성 해방이 언제나 나란히 전진한 것은 아니었고 독립운동 조직 안에도 시대의 차별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도움을 준 주변 인물이 아니라 역사를 직접 움직인 주체였습니다. 독립운동의 무대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독립운동은 한반도와 중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국 하와이와 본토의 한인들은 노동으로 번 돈을 모아 독립운동 자금을 보냈습니다. 대한인국민회는 교민사회를 조직하고 외교활동을 펼쳤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는 김규식이 파견되어 한국 독립의 필요를 알렸습니다. 비록 강대국들이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외교 독립운동가들은 문을 두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의 에네켄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던 한인들도 독립자금을 모았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권업회와 대한국민의회 같은 조직이 활동했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뒤에도 한인들은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독립운동의 지도는 태평양을 건너고 유라시아를 가로질렀습니다. 서로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 신문 한 장과 편지 한 통, 몇 달치 품삯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처럼 소식이 즉시 전달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편지가 검열에 걸리거나 배가 늦으면 소식은 몇 달 뒤에 도착했습니다. 그 느린 연결망 위에서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미래의 국가를 공동으로 상상했습니다. 저항은 총을 든 싸움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와 생활 속의 저항은 더욱 은밀하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은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을 쓰고 산업을 키우자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자작회와 토산품 애용 운동이 퍼졌고, 사람들은 옷감 한 피를 고르는 일에도 민족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상품의 가격이 오르며 가난한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우리 힘으로 대학을 세우려 했지만 일제의 방해와 모금의 어려움으로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과가 완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과 경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이 넓어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일제가 퍼뜨린 식민사관에 맞서 한국사의 주체성과 발전을 연구했습니다. 박은식은 나라의 형체가 사라져도 정신이 남으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보았고,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설명하며 민족 주체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어학회 학자들은 말모이의 뜻을 이어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글을 쓰고 과거를 연구하는 일들이 모두 미래의 나라를 준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광복 직후의 거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거리를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면 기쁨과 혼란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떠난 공장과 상점의 소유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고, 일본이 남발한 화폐 탓에 물가는 빠르게 올랐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과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살 집과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일제의 배급 체계가 흔들리며 쌀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정당과 단체의 벽보가 붙었고, 사람들은 처음 듣는 정치 용어를 놓고 밤늦게까지 토론했습니다. 해방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열었지만 주장이 충돌하면서 폭력도 잦아졌습니다. 친일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 토지를 나누자는 요구, 임시정부를 받들자는 주장,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생각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눌렸던 미래들이 동시에 문 밖으로 나온 셈입니다. 어느 하나의 구호로 그 시대 전체를 설명하면 다른 사람의 절박함이 지워집니다. 국가 탄생의 과정은 정치 지도자들의 회담만이 아니라 쌀값을 걱정하고 가족을 찾고 내일의 제도를 토론한 수백만 사람의 생활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이어주는 상징도 있었습니다. 바로 태극기입니다. 대한제국의 관청과 외교 현장에서 쓰이던 태극기는 국권을 잃은 뒤 독립운동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3.1 운동을 준비한 사람들은 종이와 천의 태극 문양을 그렸고 감시를 피해 품 안에 숨겼습니다. 정확한 규격이 널리 통일되지 않아 모양은 조금씩 달랐지만 뜻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공동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임시정부와 독립군 부대에서도 태극기가 사용되었고, 광복의 거리에서는 급히 만든 깃발이 집집마다 나부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장기에 붉은 원툴레, 먹을 칠에 태극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1949년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날과 같은 국기 제작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장의 깃발은 왕조와 제국, 망명정부와 시민의 시위를 지나 새 공화국의 국기가 되었습니다. 상징은 스스로 역사를 만들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 안에 기억을 담을 때 시간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날짜 하나에도 여러 겹의 기억이 포개져 있습니다. 8월 15일은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광복의 날이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한 날입니다. 해방과 정부 수립은 이어져 있지만 완전히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전자는 빼앗긴 주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열린 순간이고, 후자는 남한 지역에서 헌법과 선거에 기초한 정부가 출범한 순간입니다. 그 사이 3년에는 38선과 군정, 좌우 대립과 통일정부 수립운동, 수많은 사람의 기대와 좌절이 들어있습니다. 이 간격을 천천히 바라보면 대한민국 탄생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나라도 아니고
갈등 없이 모두가 합의해 만든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이 쌓아온 공화국의 이상, 국제 정치가 만든 조건, 분단 속에서 이루어진 제도적 선택이 한 지점에서 만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탄생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성취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아직 이어붙이지 못한 역사의 틈을 함께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속도는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전차와 신문을 접한 이해 시간과 산골 마을에서 장날 소문을 기다린 이해 시간은 같지 않았습니다.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발표한 소식이 국내에 닿기까지는 위험한 국경과 관문을 지나야 했습니다. 광복 소식조차 외딴 마을에는 늦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연표에서 사건을 같은 간격으로 읽지만 당시 사람은 오랜 침묵과 갑작스러운 충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천천히 듣는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면 하나의 날짜가 되지만 잠시 머물면 그날 아침 밥을 짓고 길을 나서고 두려움 속에서도 선택했던 사람이 보입니다. 역사는 결국 시간 속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억은 오늘까지도 조용히 이어집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은 왜 멸망했을까요? 흔히 쇄국만 했기 때문이라거나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한 문장으로 답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훨씬 복잡합니다. 낡은 정치와 사회 모순, 개혁 세력의 갈등, 백성의 고통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국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일본의 군사적 강압이라는 외부 조건이 있었습니다. 개혁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저항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변화에 필요한 시간과 힘보다 침략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이 역시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하루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의병의 상길과 만세운동의 거리, 임시정부의 좁은 사무실과 독립군의 혹한 교실의 한글책과 노동자의 파업, 광복 뒤 투표소의 긴 줄이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강대국의 결정과 냉전, 분단의 비극도 그 탄생의 조건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시작은 깨끗한 백지 위에 쓰이지 않습니다. 이전 시대의 희망과 실패, 빚과 약속이 겹친 종이 위에 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 사이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의병에게 주먹밥을 건넨 농부, 비밀 문서를 옷 속에 숨겨 나른 연락원, 야학에서 아이에게 글을 가르친 교사, 만세 시위에서 태극기를 꿰맨 여성, 낯선 광산에서 고향 노래를 부른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광복 소식을 듣고도 타국에서 돌아갈 배를 구하지 못한 사람, 38선 넘어 가족에게 끝내 편지를 보내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가는 지도와 헌법과 정부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버티게 하는 것은 이런 평범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거창한 영웅이 되지 않아도 자기 이름을 지키고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고 부당함을 부당하다고 기억하는 일이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이야기는 멸망에서 탄생으로 곧장 올라가는 승리의 계단이 아닙니다. 수없이 미끄러지고 돌아가며 때로는 서로 다른 길로 갈라진 긴 행로입니다. 그 길을 걸은 사람들은 결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1948년을 알고 있지만 1910년의 사람은 해방이 35해 뒤에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르면서도 계속했다는 점이야말로 그들의 선택을 더 깊게 만듭니다. 역사는 과거를 심판하기 위한 재판 기록만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장면만 모은 기념사진 접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보는 오래된 거울에 가깝습니다. 그 거울에는 자주 독립을 지키지 못한 아픔과 포기하지 않고 공화국을 상상한 용기가 함께 비칩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1919년 임시헌장의 문장에서 시작해 1948년 헌법의 첫 조항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글자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은 매 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지키고 넓혀야 하는 약속입니다. 식민지의 경험은 주권을 잃는 일이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경험은 국제 정세와 내부 갈등이 사람 사이의 길을 얼마나 쉽게 끊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경험은 힘이 약한 때에도 미래의 원칙을 먼저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이미 민주공화국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현실보다 먼저 도착한 그 문장이 사람들을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에 1948년 8월 15일의 밤을 떠올려 봅니다. 경축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접었고 누군가는 새 정부가 정말 삶을 바꾸어 줄지 걱정했을 것입니다.
북쪽에 가족을 둔 사람은 기쁨 속에서도 마음 한편이 비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주와 여수의 사람들에게 그 해의 시간은 축하라는 말만으로 담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탄생은 모두에게 같은 표정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그림자를 함께 바라봅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혼에서 대한민국의 첫 아침까지 수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하나의 시대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완성된 정답이 아니라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자유는 어떻게 지켜지는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듣는 지금 이 조용한 순간에도 우리는 다음 시대의 첫 문장을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창밖이 어둡다면 이제 그 시대의 등불 하나를 천천히 떠올려도 좋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입니다. 어떤 때에는 의병의 막사에서 빛났고 어떤 때에는 임시정부의 좁은 방에서 밤새 문서를 비추었습니다. 어느 교실에서는 금지된 우리말을 읽는 아이의 책상 위에 있었고 어느 감옥에서는 독립을 꿈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건너갔습니다. 조선이라는 왕조는 사라졌고 대한제국은 국권을 빼앗겼지만 스스로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제도와 헌법을 얻었지만 분단과 미완의 과제도 함께 남았습니다. 끝은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히 부르는 이름과 쓰는 말 한 표를 행사할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물을 권리는 저절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발걸음이 겹쳐 만든 길 위에 있습니다. 이제 그 발걸음 소리를 멀리 보내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오래된 시간의 문을 천천히 닫아도 좋습니다.